흰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나타나는 귀신. 한국과 일본의 귀신은 겉모습이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나라의 귀신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한국의 귀신은 억울함과 슬픔으로 가득한 존재인 반면 일본의 유령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뭉친 존재입니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지만 귀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한 문화와 일본의 원령, 문화라는 서로 다른 뿌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국 귀신과 일본 유령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문화적 배경부터 외형, 이야기 구조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귀신과 일본 유령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품고 있는 감정과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두 나라의 귀신 문화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귀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귀신의 핵심은 한입니다. 한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슬프다는 감정을 넘어서는 깊고 복잡한 감정입니다. 풀리지 않은 감정, 해결되지 않은 미련, 이루지 못한 소망이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입니다. 한국의 귀신들은 바로 이 한 때문에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죽었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했거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귀신은 미해결된 감정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억울함을 알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한국 귀신은 철저하게 감정 중심의 존재입니다. 반면에 일본의 유령은 어떨까요? 일본에서는 유령을 유레이라고 부르며 그 핵심 개념은 원령입니다. 원령이란 원한을 품은 영혼을 뜻합니다. 한국의 한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원령은 단순히 억울한 감정을 넘어서 강한 복수심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유령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강렬한 복수심, 타인에 대한 원한, 그리고 저주입니다. 일본의 유령들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자신의 원한을 갚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까지 저주에 휘말리게 만듭니다. 일본 유령은 철저하게 복수 중심의 존재입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두 나라의 문화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한은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독특한 정서입니다. 외침과 억압의 역사 속에서 말하지 못하고 사겨야 했던 감정들이 한이라는 문화적 코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귀신들도 이런 정서를 반영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일본의 원령 문화는 다른 맥락에서 발전했습니다. 일본 역사에서 원령은 매우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귀족이나 권력자의 영혼이 원령이 되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역사에서는 원령을 달래기 위해 신사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일본의 유령은 복수하고 저주하는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국 귀신과 일본 유령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는 두 나라 공포 이야기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 귀신의 감정 표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귀신들이 주로 보여주는 감정은 슬픔, 억울함, 애절함입니다. 이들은 무섭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슴 아픈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귀신 이야기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귀신의 사연을 듣고 나면 동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녀 귀신은 왜 나타날까요? 결혼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물귀신은 어떨까요? 물에 빠져 죽은 억울함을 품고 있습니다. 원귀는 누명을 쓰고 죽거나 살해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한국 귀신 이야기에서 귀신은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귀신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대부분 울면서 나타나거나 한탄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때로는 꿈에 나타나 진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사람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진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공포 이야기는 무서움보다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일본 유령의 감정 표현은 어떨까요? 일본 유령이 보여주는 주된 감정은 분노, 증오, 복수심입니다. 이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렬한 분노로 타오릅니다. 일본 공포 이야기에서 유령은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령 자체가 공포의 중심이며 피해야 할 존재입니다. 일본 유령의 대표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저주합니다. 이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둘째, 접촉하면 죽음에 이릅니다. 일본 공포 이야기에서는 유령을 본 사람이나 유령과 관련된 물건을 만진 사람이 곧바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저주가 전염됩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저주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면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차이는 공포의 본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공포는 귀신의 사연과 배경이 중요합니다. 왜 귀신이 되었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국 공포는 인간 드라마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일본 공포는 공포 자체가 핵심입니다. 유령이 왜 생겨났는지보다는 유령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떻게 사람들을 해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한국 귀신은 이해받고 싶어하는 존재이고 일본 유령은 두려워해야 할 존재입니다. 이것이 두 나라 귀신 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귀신 문화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종교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오랜 역사를 가진 종교와 신앙이 귀신 문화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한국의 종교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매우 독특한 종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가 지배적이기보다는 여러 종교와 신앙이 서로 섞여서 공존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속신앙, 불교, 유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형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귀신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토착 신앙입니다. 불교나 유교가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한반도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속 신앙에서는 영혼과 귀신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무속에서 바라보는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무속에서는 원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혼이란 억울하게 죽어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 머물러 있는 영혼을 말합니다. 이들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대신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무속에서는 이런 원혼들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원혼을 달래줄까요? 바로 굿을 통해서입니다. 한을 푸는 굿, 영혼을 달래는 굿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당은 굿을 통해 죽은 이의 한을 풀어주고 그들이 편안히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무속의 관점이 한국 귀신 문화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귀신 이야기는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한을 풀어주는 구조입니다. 귀신이 나타나면 그 귀신의 사연을 듣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원한을 해소해주면 귀신이 사라집니다. 마치 굿을 통해 원혼을 달래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한국 귀신 이야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불교와 유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유교의 조상 숭배 전통은 죽은 이들과 산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는 무속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종교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귀신 문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종교는 신토와 불교입니다. 신토는 일본 고유의 토착 신앙입니다. 자연과 조상을 숭배하며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불교는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해졌으며 신토와 결합하여 독특한 일본 불교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일본 귀신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령입니다. 원령은 단순한 귀신이 아닙니다. 매우 강력하고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일본 역사에서 원령은 실제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원령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강한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이들은 살아있을 때 억울하게 죽었거나 권력 투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둘째, 저주를 내립니다.
원령은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라 전체에 저주를 내릴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셋째, 자연재해를 유발합니다. 일본에서는 지진, 홍수, 전염병 같은 재앙이 원령의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역사를 보면 원령을 달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귀족이나 정치가를 신으로 모시는 신사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가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모신 덴만구 신사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유배되어 죽었는데 그 후 수도의 재앙이 계속 일어나자 사람들이 그의 원령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를 신으로 모시는 신사를 세워 달랬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일본의 유령은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한국처럼 달래주고 위로해주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신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존재입니다. 일단 원령의 저주를 받으면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일본 공포 문화의 핵심입니다. 한국 귀신과 일본 유령은 겉모습도 차이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문화적 특징이 담긴 미묘한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 귀신의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귀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흰 한복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흰색일까요? 한국에서 흰색은 전통적으로 상복의 색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자연스럽게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귀신의 머리는 어떨까요? 대부분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묶거나 꾸미지 않고 흐트러진 채로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혼란스러움과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굴은 창백합니다. 생기 없는 하얀 얼굴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귀신은 땅에 발을 딛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긴 한복 치마 아래로 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이승의 존재가 아니라 저승과 이승 사이에 머물러 있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귀신 유형들을 보면 어떨까요? 처녀 귀신은 젊은 나이에 죽은 여성의 귀신입니다. 보통 흰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있으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물귀신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귀신으로 젖은 옷을 입고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원귀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귀신으로 때로는 무섭게 변한 얼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국 귀신의 전체적인 느낌은 어떨까요? 사람과 비교적 비슷한 모습입니다. 극단적으로 기괴하거나 괴물 같지 않습니다. 그저 죽은 사람의 모습에 약간의 초자연적 요소가 더해진 정도입니다. 이제 일본 유령의 외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유령도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복이 아니라 기모노입니다. 흰 기모노는 일본 전통 장례복인 시로시오조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묻을 때 입히던 옷이 바로 흰 기모노였습니다. 일본 유령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삼각 머리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타이카쿠시라고 부릅니다. 장례 때 시신의 이마에 두르던 흰 천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유령 그림을 보면 이마에 삼각형 모양의 흰 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팔이 특이하게 그려집니다. 팔이 축 늘어져 있거나 앞으로 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좀비처럼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몸이 흐릿합니다. 한국 귀신보다 더 비물질적으로 표현됩니다.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느낌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손의 모습이 독특합니다. 손이 축 늘어져 있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시신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모든 외형적 특징들은 일본 전통 장례 문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그대로 유령의 모습에 반영된 것입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 모두 죽음과 장례 문화가 귀신의 외형을 만들었지만 각 나라의 전통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공포 이야기는 전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귀신 이야기라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는지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구조의 차이가 바로 두 나라 공포 문화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한국 공포 이야기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공포 이야기는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따릅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첫 번째 단계는 귀신의 등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나 귀신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과거 사건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나 마을 사람들은 왜 귀신이 나타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오래전 이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억울한 사연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귀신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왜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지 알게 됩니다. 대부분 매우 슬프고 억울한 사연입니다. 누명을 쓰고 죽었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억지로 헤어져야 했거나 살해당했거나 하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연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귀신을 동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진실을 밝히거나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소원을 들어주거나 제사를 지내주는 것입니다.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한이 풀리면 귀신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이승의 미련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편안하게 저승으로 떠나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한국 공포 이야기의 전형적인 결말입니다. 한국 공포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귀신의 사연입니다.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다 귀신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국 공포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에는 진실이 밝혀지고 원한이 해결되고 귀신이 사라지는 해피엔딩에 가까운 결말이 많습니다. 물론 슬프지만 어쨌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 공포 이야기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주의 발생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누군가 비디오를 보거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나 특정한 물건을 만지면서 저주가 시작됩니다. 한국처럼 과거 사연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저주가 있다는 것만 제시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피해자의 등장입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납니다. 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귀신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습니다. 그저 우연히 저주와 연결되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공포의 확산입니다. 저주는 계속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갑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저주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도망가도 소용없고 숨어도 소용없습니다. 저주는 어디까지나 따라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한국처럼 해결이 아닙니다. 저주는 계속됩니다. 누군가 죽어도 저주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희생자가 또 나타납니다. 이것이 일본 공포의 특징입니다. 일본 공포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해결되지 않는 공포입니다. 한국처럼 사연을 알고 한을 풀어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유령은 달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주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일본 공포는 열린 결말이 많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도 저주는 여전히 남아있고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 공포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귀신이라도 결국 이해하고 풀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반면 일본 공포는 절망적입니다. 저주 앞에서 인간은 무력합니다.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귀신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귀신들을 살펴보면 두 문화의 차이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먼저 한국의 대표 귀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귀신은 무엇일까요? 처녀 귀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귀신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처녀 귀신은 결혼도 하기 전에 젊은 나이에 죽은 여성의 영혼입니다. 이들은 왜 귀신이 되었을까요? 대부분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살해당했거나 병으로 요절했거나 자살했거나 하는 비극적인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녀 귀신은 흰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나타나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물귀신도 한국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물귀신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물귀신은 다른 사람을 물속으로 끌어들여 대신 죽게 만들어야 자신이 환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끌어당긴다고 믿었습니다. 물귀신은 젖은 옷을 입고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달걀 귀신이라는 독특한 귀신도 있습니다. 이것은 얼굴에 눈, 코, 입이 없고 매끈한 달걀처럼 생긴 귀신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느낌을 주지만 역시 슬픈 사연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원귀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귀신입니다. 누명을 쓰고 죽었거나 살해당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죽은 영혼들입니다. 원귀는 다른 귀신들보다 더 강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역시 그 중심에는 억울함과 한이 있습니다. 한국 귀신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사연 중심입니다. 각각의 귀신마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가 귀신의 존재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제 일본의 대표 유령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귀신을 유레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유형은 무엇일까요? 올료라는 매우 강력한 유령이 있습니다. 올료는 원령이라는 뜻으로 강한 원한을 품고 복수하는 귀신입니다. 올료는 단순한 귀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이 억울하게 죽은 후 올료가 되었다고 믿어졌습니다. 카이단 귀신들도 유명합니다. 카이단은 괴담이라는 뜻인데 일본 전통 괴담에 등장하는 다양한 귀신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각자 독특한 저주와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괴도 일본 문화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요괴는 엄밀히 말하면 귀신과는 조금 다르지만 일본 공포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요괴는 초자연적 존재로 다양한 형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유령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복수와 저주가 핵심입니다. 사연보다는 공포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보다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가 더 강조됩니다. 결국 한국 귀신은 이야기가 있는 존재이고 일본 유령은 공포 그 자체인 존재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공포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무섭게 만듭니다. 똑같이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라도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한국 공포의 스타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공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슬픔입니다. 한국 공포 이야기를 보면 무서움보다 슬픔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이 나타나면 처음에는 놀라고 무서워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귀신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억울함도 한국 공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귀신은 대부분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없이 죽었거나 누명을 썼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이런 억울함이 관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무서워하다가도 어느새 귀신의 편이 되어 함께 분노하게 됩니다. 한국 공포는 인간 드라마의 성격이 강합니다. 귀신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욕심, 배신, 사랑, 증오 같은 감정들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귀신은 그런 인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한국 공포를 보고 나면 무서움보다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오래 남습니다. 한국 공포는 비극적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비극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비극 속에서 인간의 진실과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공포는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깊이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제 일본 공포의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공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주입니다. 일본 공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피할 수 없는 저주입니다. 한번 저주에 걸리면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공포를 만듭니다. 공포의 연쇄도 일본 공포의 특징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공포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계속 퍼져나갑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번지는 공포입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자신이 다음 희생자가 될지 모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관객을 계속 긴장시킵니다. 일본 공포에서 유령은 불가해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공포가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처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저 공포 그 자체로 존재할 뿐입니다. 일본 공포는 저주형입니다.
저주를 피하거나 풀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처럼 사연을 알고 한을 풀어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는 영원히 계속되고 희생자는 계속 나타납니다. 이런 끝없는 공포가 일본 공포의 본질입니다. 이제 실제 영화에서 두 나라의 공포 스타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공포 영화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한국 공포 영화의 특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공포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공포 영화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현재 벌어지는 무서운 일들은 결국 과거의 비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공포 영화는 사회 문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폭력, 가정 폭력, 권력의 부조리 같은 현실의 문제들이 공포 이야기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귀신은 이런 사회 문제의 희생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포 영화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감정 중심의 전개도 한국 공포 영화의 특징입니다.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관계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공포 속에서도 인간의 사랑, 우정, 가족의 같은 감정들이 그려집니다. 관객은 캐릭터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낍니다. 한국 공포 영화의 대표적인 소재는 무엇일까요? 학교 괴담이 있습니다. 학교를 배경으로 한 공포 이야기는 청소년기의 불안과 두려움을 잘 표현합니다. 가족 비극도 자주 등장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비극이 귀신을 만들어냅니다. 억울한 죽음도 단골 소재입니다. 누명을 쓰고 죽거나 살해당한 사람의 영혼이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이제 일본 공포 영화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공포 영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저주 구조입니다. 저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구조는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저주의 규칙이 정해져 있고 그 규칙에 따라 사건이 진행됩니다. 반복 공포도 일본 영화의 특징입니다. 비슷한 공포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이 죽고 같은 유령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런 반복이 오히려 공포를 증폭시킵니다. 관객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만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일본 공포 영화에는 설명 없는 존재가 자주 등장합니다. 유령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주가 있고 유령이 있고 공포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관객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설정들을 보면 어떨까요? 비디오 저주가 있습니다. 특정한 비디오를 보면 저주에 걸려 죽게 되는 설정입니다. 집 저주도 유명합니다. 특정한 집에 들어가면 저주에 걸리는 것입니다. 전염되는 저주는 일본 공포의 핵심입니다. 저주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면서 피해자가 늘어납니다. 결국 한국 공포 영화는 감동을 주고 일본 공포 영화는 공포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귀신과 일본 유령의 차이점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감정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귀신의 중심에는 한이 있습니다. 한은 슬픔입니다. 억울함이고 미련입니다. 반면 일본 유령의 중심에는 원령이 있습니다. 원령은 분노입니다. 복수심이고 증오입니다. 같은 귀신이라도 품고 있는 감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야기 구조는 어떨까요? 한국은 사연 중심입니다. 귀신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귀신의 과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야기의 전개입니다. 일본은 저주 중심입니다. 사연보다는 저주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저주가 퍼지고 누가 다음 희생자가 될지가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해결 방식도 극명하게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한을 풀어주면 됩니다. 귀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고 소원을 들어주면 귀신은 편안히 떠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주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끝이 없는 공포입니다. 공포 스타일은 어떨까요? 한국 공포는 비극적입니다. 슬픈 이야기이고 인간 드라마입니다. 무서움보다는 애잔함이 더 크게 남습니다.
일본 공포는 저주형입니다. 순수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설명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종교적 영향도 다릅니다. 한국은 무속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귀신을 달래고 한을 풀어주는 굿의 전통이 귀신 이야기에 스며들었습니다. 일본은 신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원령을 두려워하고 재앙을 막기 위해 신사를 세우는 전통이 유령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 귀신은 슬픈 귀신이고 일본 유령은 분노한 귀신입니다. 이 한 문장이 두 나라 귀신 문화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두 나라가 걸어온 역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오랜 세월 외침과 억압 속에서 말하지 못하고 사겨야 했던 감정들을 한이라는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일본은 권력 투쟁과 정치적 희생 속에서 원령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왔습니다. 각자의 역사가 각자의 귀신을 만든 것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내면은 완전히 다른 한국 귀신과 일본 유령. 이들을 통해 우리는 두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귀신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감정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담긴 문화유산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통해 여러분도 한국과 일본의 귀신,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